불교를 믿는 사대부가의 아내 조씨가 맹인인 중 신전을 액막이하고자 집으로 초대하여 밤을 대접하면서 "스님, 밥맛이 어떠신가요?" 하니 스님이 대답합니다. "매우 달군요." 그의 여인 조씨가 곁에 어린 목소리로 스님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밥맛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요, 스님."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두 사람은 은밀한 시간들을 나누며 여러 해를 지나가다 마침내 자식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간의 일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입을 막고자 여종을 죽이기에 이르렀고, 그로써 일이 발각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인 조씨는 대언의 벼슬을 한 남편 윤수가 죽은 후 8년의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언은 승지로 정삼품의 벼슬입니다. 1416년 태종 16년 2월 25일 함께 있던 대언과 장수, 재상들에게 명하여 그 죄를 논의하게 하니 아래입니다. 맹인이 조정에서 벼슬을 한 집안의 부녀와 간통한 것은 다른 백성들이 서로 간음한 경우와는 다르오니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리소서. 그러나 태종의 측근 공신이 이숙보는 중신전 하천경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여 태종을 피해 당시 세자인 양녕대군에게 말하기를 "화관에는 장 80대에 처한다는 법이 있으니 차명에 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 말합니다. "이숙보는 나에게 말함이 옳은 일인데 어찌하여 은밀하게 세자에게 청하는 것인가? 대신과 대관들이 다시 극형에 처할 것을 아뢰니 태종은 두 사람을 차명할 것을 명하면서 말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받지 않았을 형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 했으니 바로 지금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니 비록 법 외의 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잘못인 것은 아니다. 여인 조씨와 맹인인 중신전 하천경이 목을 베인 다음날 여인 조씨의 외사촌 동생인 홍종광 또한 목이 베이는데요. 홍종광도 역시 조씨와 간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미 죽임을 당한 신전 하천경과 법명은 같으면서 다른 글자를 쓰는 또 다른 중인 신전은 당 100대에 처하게 하고 목숨은 살려두는데요. 장 100대에 처해진 중신전은 목숨이 달아난 신전 하천경의 사촌 동생으로 선을 행한다 핑계하고 조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또한 간통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후일 유사한 사건들에서 자주 언급되게 됩니다. 1427년 세종 9년 9월 4일 사헌부에서 아뢰입니다. 음력 금음동 동자와 조상을 고문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면서 세종이 말합니다. 예전에 하천경이 조씨와 간통하고 조서로는 유씨와 간통하였는데 모두 재상의 아내였기 때문에 법밖의 형벌로 크게 징계하였다. 태종께서 하천경을 극형에 처하고자 하시니 이숙분이 하천경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여 나와 양녕대군, 효령대군에게 청을 넣었지만 어찌 사적인 인정으로 세상의 도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좋지 못한 행실을 일삼은 부녀들이 처벌받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의 변계량이 아릅니다. 당연히 법대로 행함이 옳을 일입니다. 법밖의 처벌을 당한 자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 끝이 의도한 대로 되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어 세종이 말합니다. 여자들이 실행하는 까닭은 그 혼인할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엄동과 동자는 젊었을 때 시집갔는데도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말이냐. 여자로서 결혼 정년기를 넘긴 사람들은 관원으로 하여금 살피게 해 혼인하도록 하였는데 관리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까닭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혼인해야 하는 나이를 정함이 어떻겠는가? 세종은 여인들의 행실이 벗어나게 되는 한 까닭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혼인할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조처로 결혼을 하여 배필을 얻어야 하는 나이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계량이 다시 아릅니다. 15세로 정함이 옳겠습니다. 비록 그 중간에 연휴가 있어 한두 해를 놓친다 하더라도 그다지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 한 사건을 추적해 가다 보면 선명한 울림이 되어 들려오는 그들의 숨소리를 듣게 되는데 처절하게 탄식하면서 또는 찢어지는 안타까움에 절규하며 통곡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음욕을 따라가는 그들의 숨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시대와 생활 환경 등은 달라져 있어도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 까닭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들 몸속에 흐르는 피가 똑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 분위기 속에 특히 여성들에게는 매우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시대였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능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또는 주변의 시선을 외면하고 여전히 그 기운을 발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여인들을 기록한 명부가 바로 자녀안인데요. 자녀의 뜻은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행실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라는 뜻으로 자녀안은 바로 그런 여인들을 기록하여 나라가 관리한 인명부입니다. 이 자녀안은 조선시대에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이었는데요. 고려시대에서는 남녀가 그 행동에 있어 보다 평등했습니다. 주로 여인의 간통과 같은 음란한 행실을 자녀안에 기록하여 처벌한 반면 조선시대에서는 처음에 양반으로 3번 이상 고쳐 시집을 갔거나 행실이 음란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훗날 성종 때에는 제가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문과와 생훈진사과 같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삼가금지법 또는 제가금지법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여인이 이 자녀안에 오르게 되면 스스로는 고욕을 치르게 되고 그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손들은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유학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에서는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로 부녀자에게는 정절을, 자손들에게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여인들, 그것도 사대부가의 여인들 행실이 어떠했길래 삼가를 금지하고 제가를 금지한다는 조처를 제도화하기까지 했을까요?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제가를 하고 더욱 나아가 삼가까지 하는 이 현상이 다분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런 조처를 시행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당시의 시대의식이 보다 더 분방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게도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효자문과 효녀문을 세워 그런 행동을 모범 삼도록 했는데요. 이것도 이화기 인용과는 반대로 당시 효녀, 효자와 연려가 그리 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406년 태종 6년 6월 9일 대사원 허응이 임금께 아뢰입니다. 부인에게는 3종의 도리는 있어도 다시 혼인하는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대부의 아내이면서도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들은 때로는 그 부모가 재촉하여 혹은 스스로 나서서 두세 번씩 새롭게 남편을 찾기에 이르렀으니 절개를 잃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전염될까 두렵습니다. 원하옵건대 양반의 아내로서 3번 남편을 얻은 여인은 고려법에 의해 자녀안에 기록하여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세우소서. 그러나 이렇게 자녀안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벌에 대한 시행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488년 성종 19년 대사관 권정 등이 아뢰입니다. 이주에서 김맹린을 풍덕군수로 첨가하였으나 김맹린의 할머니는 새 남편에게 시집가서 이미 자녀 안에 기록되어진 여인입니다. 이는 불가한 일이오니 물리치시고 이조 또한 그 책임을 물으소서. 그러자 성종은 그 일을 담당한 정랑 정석견을 불러 물으니 석견이 아뢰입니다. 자녀 안에 기록한 여인의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지 못하는 법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었으나 맹인의 아비 김계는 이미 두루 중직을 거쳤고 그 형제들도 수령 등의 관직에 올랐으며 또 김맹인에게도 예전에 관직을 제소하기도 하였기에 그대로 따라서 임명하였을 뿐입니다.